우리는 이따금씩 자연이 하늘의 기운을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본다. 이처럼 감당 못할 초자연적인 은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예술적 재능을 고루 갖게 되는 일이 없지 않다. 그런 사람은 하는 일조차 신성해서 무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니 오직 홀로 밝게 드러난다. 또 그가 내는 것들은 신이 손을 내밀어 지은 것과 같아서 도저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1452년 이탈리아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래 이름은 레오나르도입니다. 뒤에 다빈치는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란 뜻으로 그를 말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의 유명한 공증인인 세르피에르의 아들이었지만 적자가 아닌 사생아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사생아에 대한 대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족 가문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일반 사생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15세에 피렌체로 갔습니다.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의 아버지 세르피에르는 미술의 소질을 보이던 레오나르도를 안드리아 델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공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꿈은 의술을 펼치는 의사의 길을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레오나르도는 다른 견습생들과 마찬가지로 바닥 청소나 잔심부름 같은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붓을 닦고 안료를 빻는 1등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나르도는 스승인 베로키오와 함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단지 스승이 그리다만 그림의 귀퉁이에 천사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솜씨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오죽하면 스승인 베로키오는 제자가 자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날 이후로는 조각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공방 시절 레오나르도는 스승인 베로키오 말고도 보티첼리를 비롯해 유명한 여러 예술가들을 곁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단지 그들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해 나갔죠.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화가 조합에 가입했고 20살이 되던 해인 1472년에는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공방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 스승인 베로키오의 조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그림 실력은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는데 주문받은 일감을 끝까지 완성시키지 않는 일이 잦았던 것입니다. 1478년 처음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단독으로 맡았을 때도 밑그림만 겨우 그리고 그만두었고 1481년에 주문받은 동방박사의 경배 역시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그린 완성작의 수는 20점을 넘지 않았을 정도죠. 30이 된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로 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곳에서 스포르차 공작의 전속 화가로 일하며 17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 시절 레오나르도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식물학, 광학, 수력학, 천문학, 해부학 등 온갖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레오나르도는 자코모라는 10살짜리 사내 아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레오나르도는 살라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살라이는 악마라는 뜻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사고를 치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레오나르도에게 그는 제자이자 조수였으며 아들 같은 동료였습니다. 살라이는 거의 30년 동안 레오나르도의 곁에 있었습니다. 밀라노가 프랑스에 함락되면서 1500년에 레오나르도는 밀라노를 떠나 피렌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1517년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고 이탈리아를 떠나 프랑스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1519년 4월 어느 날 레오나르도는 살라이에게 포도밭의 절반을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519년 5월 2일 그는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예술 작품들을 알고 계신가요? 그의 예술 작품으로는 세계적인 명화로 꼽히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작품 말고도 많은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이 작품들은 화가로서의 기술과 열정, 인체의 해부학적 이해, 조명과 그림자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6세기 초에 제작한 명화로 세계적인 예술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모나리자의 모나는 누구의 부인을 뜻하는 것으로 모나리자를 우리말로 하면 리자 부인이 됩니다. 즉, 그림 속의 여인의 이름이 모나리자가 아니라 리자 부인인 것이죠. 이 작품은 유화 기법으로 그려졌으며 이탈리아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1911년 6월 21일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모나리자 도난 용의자가 파블로 피카소로 좁혀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맞습니다. 현재 모나리자의 가격이 9천억 정도 하니 저 같아도 훔칠 마음이 들. 피카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파블로 피카소가 훔쳤다는 설을 통해 모나리자는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고 파블로 피카소가 훔친 작품이란 수식어가 붙으면서 말이죠. 2년 뒤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훔친 범인은 빈센초 페루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피렌체의 미술상 에이골리에게 10만 불에 팔려 나왔다가 별미가 잡혀 다행스럽게도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엄청난 스캔들의 인기로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됩니다. 모나리자는 또한 그 시대의 회화 기법의 혁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평가받습니다. 작가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공간의 깊이와 화면 전체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화면 구성과 구도가 매우 창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예술의 창조성과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에 그려진 여성은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렌체의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의 부인인 리자 게라르디니가 모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나폴리 왕의 손녀로 밀라노의 공작과 결혼한 이사벨라 다라고나, 만토바 후작 부인인 이사벨라 데스테라는 설도 존재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의 제자이면서 동성애인이었던 안드레아 살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을 여성화하여 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과학적인 증거나 실제적인 기록이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명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가 밀라노의 스크로비치 궁전에서 1495년부터 1498년 사이의 그림 벽화입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대표작 중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림 속에 그려진 모습과 함께 그림이 그려진 상황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만찬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앙에 위치하며 그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작품은 그룹 포트레이트로서 각 인물들의 얼굴과 표정, 몸짓 등을 상세하게 그려냈으며 인물들의 각각의 성격과 개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 후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이야기와 연결돼요. 이 작품은 예수의 순환을 예고하는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스럽고 위대한 명화의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제자가 여성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점이죠. 분명 성경의 12제자는 모두 남성이었는데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이에 논란의 불씨가 커진 것이 댄 브라운 소설의 다빈치 코드였습니다. 이 소설에 의하면 예수의 오른쪽의 인물은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붉은 겉옷에 푸른 망토를 걸쳤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푸른 겉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어서 잘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역사상 최초의 커플룩이라고 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려놓음으로써 기독교가 예수의 결혼을 숨기기 위해 여성성을 철저히 배제해왔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물의 오른쪽 옆에 앉아 말을 걸고 있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향해
향해 위협적으로 몸을 기대며 손을 마치 칼날처럼 펴서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있죠. 다빈치 코드는 이를 예수가 자신의 후계자로 마리아를 지명한 데 대해 베드로가 반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의 성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따르면 성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읽으면서도 소름 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읽으신 분이 없으시다면 한번 추천해드리고 글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도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설이며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도 없으며 최후의 만찬이라는 영화 자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중력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2023년 2월 17일 뉴욕타임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이 다빈치가 남긴 고문서의 스케치를 해독했습니다. 이 고문서의 이름은 코덱스 아룬델로 해독한 논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류 최초로 지구 중력을 연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78년에서 1518년 사이에 남긴 코덱스 아룬델의 143쪽 가장자리에서 항아리에서 구슬이 떨어지는 상황을 묘사한 스케치와 함께 삼각형 도형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연구팀은 스케치가 지상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항아리에서 물체가 수직 낙하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합니다. 이에 대해 논문 저자인 모르테자 가리브 교수는 다빈치가 항아리 실험을 통해 중력 가속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아리에서 낙하하는 구슬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을 스케치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다빈치가 계산한 중력 상수의 오차는 현대 과학에서 측정한 값과 불과 10% 이내라고 합니다. 500년 전의 수학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중력을 최초로 실험한 과학자는 1687년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은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100년 먼저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 실험으로 중력을 생각해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년 전의 뉴턴보다 100년 전의 갈릴레이보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중력을 실험하고 심지어 중력상수를 측정까지 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통째로 바뀌는 엄청난 발견입니다. 도대체 혼자서 얼마나 했죠? 여기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게으르고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양동깨비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